그제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 핵심이었는데 네. 어제는 3대 특검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과정과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새 정부 출범 첫날은 예. 그 예. 방탄과 관련해서 그 대법관들 그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법사위에다 올려놨죠.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하고 연결된 거예요. 네.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남아 있고 앞으로 지금 한 건은 이미 확정 판결이 됐고 네. 형량만 남아 있고 나머지 4건도 계속 대법원에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예. 그래서 첫날 한 것은 이제 방탄 작업이었고 둘째 날 한 것은 정치 보복 작업이었다고 봅니다. 아, 정치 보복이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 국정과제 해서 국정과제 1호, 2호 이렇게 막 정해요. 네. 뚜렷하게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보면 이게 국정과제 1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국정과제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회복, 네. 한미 동맹 그 다시 원상 회복 뭐 이런 거였거든요. 원상 복구. 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국정과제 1호, 2호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 1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 국정과제 1호가 소위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상 적폐몰이 예. 그리고 이 정치 보복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죠. 예. 1호가 적폐청산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정부를 보면은 아마 국정과제 1호가 이게 내란몰이가 아니고 내란몰이는 뒤로 간 것 같아요. 2호 정도로 간 것 같아요. 이런 뭐예요? 1호가 바로 방어입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 그 방탄.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1호가 첫날에 대법관들 이렇게 정언하는 문제를 올렸잖아요. 예.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30명으로 일단 늘려가지고 예. 방탄하자. 예. 그리고 이제 이제 후속 조치가 이제 계속 있죠. 형사소송법 그 개정하고 네. 그 선거법 개정이 그대로 잇따를 텐데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 법안은 너무 표시가 나잖아. 예. 어떻게 새 정부 들었어서 1호 법안 철회하는 게 어떤 본인 그 대통령 보호를 위한 거라면은 너무 표시가 나니까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1호라고 봐요 저는. 국정과제 1호가 이 대통령 방탄이고 2호가 이 소위 말하는 내란 정치를 그 표방을 한 이것도 일종의 정치 보복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튿날이니까는 국정과제 2호를 하기 위해서 특검법안을 3개를 그냥 무더기로 통과시켜놓은. 예.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35년 하고 그 이후에 정치평론 지금 3년째 38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첫날 이튿날 어쨌든 이렇게 민감한 법안을 막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시작이면 앞으로 얼마나 이게 회오리 바람이 불지 저는 사실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게 원래 화합하고 협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일단 1, 2호 과제만 봐서 1, 2호 법안만 봐서는 글쎄요. 취임사에 보면은 예. 이제부터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딱 그게 똑같은 문장이 똑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예. 나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든 그렇게 취임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아시다시피 국민 갈라치기 엄청나게 일어났죠. 예. 친일 반일 프레임부터 해서 그때 의료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의사와 간호사도 갈라쳤어요. 네. 그러니까 막 국민 갈라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만은 바로 그날부터 이 법안 통과시키는 거 보면 첫날, 둘째 날 법안 통과시키는 거 보면은 완전히 우리 편 아니면 너 편. 네. 어제 그저께 인사도 그렇습니다. 인사 부분도 보면은 그전에는 대선 후보 때 심지어 홍준표 총리설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총리설 이야기하고 가는 데마다 실력 위주로 쓰겠다. 상대 진영이라도 우리나라 발전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김민석 국무총리 해서 이게 과연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양상이 처음부터 벌어지고 있어서 걱정스럽죠. 근데 저도 뭐 여러 정부를 봤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도 보고 이재명 정부도 이제 보고 있지만 속도나 실행력 자체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이게 뭐 추진력이라고 말을 붙이기가 좀 민망한 게 왜 예. 그러냐면 지금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게 그 고등법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18일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예. 예정이 돼 있는데 진짜 그게 그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뭐 방탄법안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18일날 파기환송심하고 재판 한 번 정도 더 열어서 그냥 형량을 100만 원 이상 정해버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을 그냥 그 선고를 해버리면은 네. 다시 내려와서 다시 선거 또 치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 정부 새로 들어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니까 이게 첫날부터 계속 그 몰아붙이는 거죠. 예. 그 저희가 특검법 얘기를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특검법 어제 3대 특검법이 통과가 다 됐는데 규모가 진짜 엄청납니다. 저도 특검 취재 많이 했었지만 예전에 와 이게 이른바 내란 특검 이거 파견 검사만 60명. 그러니까 그리고 어저께 이제 다른 특검까지 합치면은 총 3개 특검에 총 120명의 검사가 파견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말부터 17년 초까지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이 수사가 진행이 됐었던 최순실 특검 요게 이제 2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6배에 달합니다. 여기다 수사관까지 합치고 뭐 공무원 등등까지 합치면은 뭐 한 600명 우습게 간다라고 이렇게 관측이 나오는데 사실 파견 가는 검사들 그 급이 보통 이제 초임 검사를 보내지는 않고 뭐 부부장 검사 아니면 뭐 수석 검사 그 이상급을 보내거든요. 수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선 수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수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이제 앵커께서는 예. 법조 출입 많이 하셨잖아요. 예. 법조 출입 많이 하셔서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한다는 걸 딱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예. 그러면 뭐 민생과 관련된 이런 뭐 수사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법조 출입은 안 해봤지만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검사들을 예. 지금 원래 이제 검찰청에 있을 때 수사를 그 하는 거 하고 그때는 이제 제대로 안 하는데 특검에 파견되면 수사를 제대로 하나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예. 같은 검사잖아요. 예. 검찰청 소속 검사면은 수사 그냥 제대로 안 하고 특검 파견되면은 그 하나 왜 특검을 만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특검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그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나 예. 아니면 이것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 검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특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정권 바뀌었잖아요. 자기 정권이잖아. 예. 자기 정권인데 그러면 자기 정권에서 그 이제 검찰이 권력 기관이 벌써 다 들어누웠어요. 앞에 들어누웠으면은 예. 자기 검찰이니까는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대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 네. 그래도 미진하다 하면은 나중에 이제 특검을 하든지. 근데 지금 마치 야당처럼 예. 야당이 하는 것처럼 검찰 수사 못 믿겠어. 아. 그걸 특검해야 돼. 이게 예. 그대로 이어오는 거잖아요. 예. 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청래도 이야기했고.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으면은 자기 세상이 됐는데 왜 그러면 검찰도 자기 검찰이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 검찰로 그대로 시키면 되지. 왜 특검을 만들어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수백억씩 돈을 들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검이나 특검보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 막 시키겠죠. 그러겠죠 뭐. 그 사람들 예. 이제 그 자리 만들어주고 예. 그다음에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을 끌어다가 수사를 하면은 이게 어떤 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 맞지 않는 거고 지금 그 이렇게 검사가 몇 명입니까? 정말 120명. 120명. 120명을 끌어다가 이게 최순실 특검의 6배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그 검사들을 전부 다 정치화 시킨다고 봐요. 저는. 전체 검사가 한 2,000명 정도 가량 됩니까?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120명이면 그 중에 한 5% 정도, 6% 정도 뭐 될 것 네. 같은데 그 검사를 전부 정치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리고 이게 본인이 그 취임을 하고 나서 한번 천천히 한번 뜯어보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문제지 야당일 때 하던 그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진짜 지적해하고 싶은 것이 이제 야당일 때 하고 지금 정권을 차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그런데 취임사에서 내란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내란. 내란을 재발하면 내란이 재발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내란이라는 건 정치인 때 프레임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관련자 뭐 장관들이나 그 군인들이나 네. 내란 혐의자잖아요. 내란 혐의. 예. 내란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뭐 1심도 아직 확정 1심도 뭐 결론이 안 했죠. 했으니까. 예. 지금 재판 중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정치인 때 내란 프레임을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 이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내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브리핑이 나오는 게 내란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 마치 당 대표실에서 야당 대표실에서 나오는 브리핑 같은 것이 대통령 그 대표 그 비서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대통령 자체도 이건 내란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가령 법인카드 유용범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재판 받고 있는데 예, 예. 법인카드 유용범 아니면은 북한의 뇌물존 뇌물범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혐의 단계 그 재판 단계에 있는 것을 예. 그대로 규정을 해버리면.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 같은 것도 특검도 뭐 170일을 한다, 140일을 한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 규모로 특검을 실시를 하면은 남아나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이나 뭐 지난 정부 주요 인사 중에서 수사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냐. 그리고 수사 범위에 대한 그런 독소 조항까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소 조항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특검이 통과가 됐다.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외환 혐의까지도 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외환 혐의라는 게 그러니까 위헌 정당 해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공판 과정까지 저희가 감안을 하면 보수 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지금 일단 보수 진영은 대위기를 맞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뭐 보수 개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까스로 지금 좀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이 자, 이 어제 그 세계 특검 그리고 또 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그 추진할 수 있는 그 법안도 통과가 됐죠. 네, 예.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본회의 통과한 첫 번째 법안이에요. 네, 예. 그런데 첫 번째 법안이 야당이 배제된 채로 통과가 된 겁니다. 제일 1호 법안이. 예. 야당 완전히 배제된 어제 안 했잖아요. 그 투표 참여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당장 본인이 거제 이야기할 대로 이야기한 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인데 네. 그 다음 날 야당이 완전히 배제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 대통령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통과된 법안인데 거기에서 독소 조항들이 그러니까는 야당이 참여를 못했으니까 예. 완전히 독소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죠. 예. 하나는 이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두 사람이 하나씩 추천해서 예.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안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이 세계 법안에 전부 다 세계 특급 법안에 전부 다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인지된 사건.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지라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예. 그건 어디 제보를 받았다. 지금 예. 민주당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제보를 받았다 해가지고 무슨 뭐 테러가 있을 거다고 해서 이 방탄복 입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수사하면서 특검이 이거 제보 받았어. 그거 인지된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털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 또 그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게 외환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외환 집어넣은 게 이게 저는 이재명 그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 법안에 12상 비상계엄 관련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 예, 예. 이거 있잖아요. 왜? 그 부분.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계엄을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했다. 예. 도발을 했다. 예. 도발했는데 김정은이 잘 견뎌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잘 견뎠다. 잘 견뎠다. 예. 이거 굉장히 정말 국군 통수권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거 갖고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외환으로 이제 해서 네. 그 외환이면은 그 헌법 위반 정당이다. 헌법 네. 위반 정당이라니까 위헌 정당. 위헌 정당 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법조인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된다. 외환은 네. 외환의 가장 기본 요건은 저가의 내통, 저가 내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내통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다 이제 집어넣어서 어쨌든 이 전방위적으로 뭐 속된 말로 탈탈 털겠다. 그 취지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수사는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또 드러나는지 또
또 인지 수사 관련된 말씀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170일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걸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감안을 하면 거의 1년 내내 앞으로 최소 1년 내내 이와 관련해서 뉴스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 정도로만 다뤄보고요. 하나만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자. 그러면 그 전에 네. 이 특검법들이 전부 다 그 거부권이 행사가 됐잖아요. 몇 번씩 거부권 행사가 됐죠. 그렇죠. 그 4번, 3번, 2번 이렇게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게 그 실행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부권 행사 안 하죠. 이재명 그렇죠. 거부권 행사자가 안 하죠. 예. 어제 안 한다고 했어요. 네. 뭐 국민이 전부 다 뭐 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어제. 네. 자, 그런데 이게 저는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법은 정치 법안이죠. 예. 정치 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게 이런 법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양국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이나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네. 그거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도 거부권 행사 안 하죠. 그럼 그것도 다 통과돼요. 예. 다 통과되면은 그러면은 더 강한 법안들도 막 나올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법안들도 막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진보당하고도 그 후보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안에 그 극좌 성향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더 강한 법안들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다 통과되면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저는 그게 어제 그 신호탄을 봤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딱 듣고 보니까 가슴이 또 답답해지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요즘에 그냥 헛웃음 짓게 되는 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이슈 좀 다뤄볼게요. 이렇게 지금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새 정부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야당이 되어버린 국힘 생각을 하면은 참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합니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제 국힘 지도부 일부가 어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 체제 유지를 두고 당내 갈등, 개파 갈등은 또 여전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하면은 딱 개파 갈등, 당내 갈등 이걸로 그냥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일에 의총에서 거취를 정한다. 월요일에 의총에서 거취를 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뭐 관리형 비대위로 갈 것이다. 몇 달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새 비대위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가자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고 또 반면 뭐 전당대회를 바로 열자라는 주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 뭐 갈등이 있고 뭐 알력이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다 사퇴했는데 비대위원장이 남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비대위원들은 다 사퇴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빨리 그 현재 김용태 비대위 체제는 대선용이었으니까 일단은 그 해체를 하는 게 맞고 원래 이번 달 30일까지였죠. 네, 30일까지 임기가 또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앞으로 비대위로 갈 것이냐, 좀 뭐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당 대표를 뽑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도 서로 이 계산법이 달라요. 네. 친한계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좀 유리하다. 지금 당장 하면은 그래서 전당대회를 열자. 그래서 당권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고 친윤계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좀 불리한 상황이니까 대선에 패배한 직후니까 그러지 말고 새로운 비대위를 띄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친한계의 목소리에 굉장히 저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관리형 비대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을 추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타차해야 되지만은 가장 큰 급선무는 독재. 지금 사실상 독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재명 정부. 입법 행정하고 사법권도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는 상권을 다 가져가면 독재죠 그게. 그러면은 반독재 투쟁을 해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안에 내부에서 무엇을 정비를 하고 뭐 외부 수혈을 하고 이건 나중에 지방선거 앞에 한 1년 있다가 그거 하면 되고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 첫날, 둘째 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오늘 셋째 날 오늘 공휴일이라서 모르겠지만 또 뭔가 일어날지 몰라요. 네, 그렇죠. 그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뭐 통화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미국하고 관계가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주한미군 감축하겠다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뭐 관리형 해가지고 뭐 쇄신하고 혁신하고 이거 아닙니다. 무조건 지금 여건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들어가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또
그 비대위원장은 그런 거 못합니다. 예.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당내 문제잖아요. 당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당 대표가 되면은 당내 문제가 아니고 대여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예. 누가 되든 조금 그 맞설 수 있는 그 이재명 정부가 맞설 수 있는 예. 그 체제를 출범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개파와 상관없이 누가 되든 간에 빨리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당대표를 새로 세워야 된다. 그렇죠. 원내대표도 뭐 빨리 세워야 될 맞습니다.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언급이 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예. 당대표 자리에 일단은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은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보면서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욕심이 없다. 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 부분도 있죠. 욕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나는 욕심이 없는데 그 내가 자리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은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상황 변화가 생기면은 할 수 있다는 거고 저는 그 부분도 그 주목을 했고 또 하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 쳐 넣지 말라, 쳐 밀지 말라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당 대표를 맡으면은 나는 아주 그 독배를 드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자리야. 쓰레기 더미가 거기 가서 막 싸워야 되는 자리야.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진흙탕 싸움이라도 해야 되는 자리야.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저는 이제 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내가 그 역할을 조금 해야 되겠다. 좀 이재명 그 독재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재명 독재는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그 이재명 독재를 막으려면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진흙탕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김문수 전 후보가 어떤 당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 그러니까 당권이라는 게 자리 욕심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나가서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 의지를 내비쳤고, 저는 그것이 이 김문수 후보가 적격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딱 그 깨놓고 이야기해서 김문수가 나오면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한동훈 그 전 대표는 지금 대선 기간 중에 했던 그 말과 행동이나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아예 완전히 이 친윤 쪽을 다 배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완전 새로운 정당을 새로운 야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전선이 흐트러져요. 그리고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독자를 막아야 됐다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면 전선이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하나는 친윤이 그냥 있겠습니까? 계속 저항을 하죠. 그럼 친윤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고 거기다가 싸우다 보면은 그 이재명 정부하고 싸우는데 힘이 떨어져요. 친윤의 도움을 못 받죠. 싸우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체제가 더 이렇게 이 정권을 견제를 하는 데는 더 적당하다고 봅니다. 당의 약간 그 개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류 같은 게 예전에는 뭐 친윤, 친한 뭐 이런 식으로 구분했었다면 지금은 친김도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세력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권성동 특히 그 친윤 뭐 그 이준석 그 후보가 이름 붙였지만은 윤핵관의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그 물러난 것은 저는 친윤이 소멸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 뭐 손절 그러니까는 어떤 뭐 이 패족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소멸하는 단계고 그것이 이제 대체하는 것이 친김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번에 대선 때 그 참모진을 구성했던 사람들, 그 참모진 구성했던 사람들은 친윤 출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게 그 다음 정권을 겨냥을 해서 가는 친김이 아니고. 다음 정권이 아니고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친김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제 뭐 의총에서 재창당 운동하자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당에 크게 기대를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보수층들이 그렇게 됐어요. 기분으로는 저 지리멸렬하고 저 오합지졸 같은 저 정당 그냥 그 해쳐모여 해라 그냥 그 한동훈 갈 길 가고. 그리고 뭐 친윤들과 갈 길 가고 해라 하지만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 당 내부 그러니까 보수의 쇄신 이것은 좀 한가한 소리예요. 보수 쇄신 이야기 나온 지 정치부 생활 88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쇄신보다 생존이 먼저다. 생존이 그렇죠. 진짜 정확한 표현이시네. 지금 쇄신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제 특검법 거기다가 이 보면은 국회의원들 그 무시하지 않아요.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그때 비상계엄 때 왜 그 국회로 안 가고 이 당으로 불러들였느냐. 그렇죠. 그거는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 아니냐. 이 말을 딱 했어요. 가이드라인 정해준 가이드라인 줬습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지금 대상이에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뿐이 아니고 국무위원들도 대상입니다. 정부 곳곳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란 동조 세력이. 네. 그런데 그 국무위원들이 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을 했죠. 그렇죠. 응원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예. 법안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법안들 공표하기 전에 국무회의 그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럼 거기 부역을 해야 돼요. 이 상당히 저는 심의를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렵네요. 어려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새롭게 뭐 뽑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다음 주에 원내대표 뽑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를 다음 달, 그러니까 7월에 뽑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원내대표에 서영교, 김병기,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등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는 친명 친정 체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원내대표 그렇다 치고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꼽히는데 이 부분이 좀 관심 모으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이번에 첫 인사할 때 보면은 예. 전부 농공 행상이었거든요. 완전히 철저한 농공 행상이에요. 네. 그 김민석 그 총리 내정자 네. 정말 발벗고 뛰었잖아요. 열심히 했죠. 방탄을 하기 위해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뭐든지 다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그 형인 김민홍 씨까지 밖에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퇴진 출범 시작부터 동시에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가장 그 기준이 이거죠. 제일 첫 번째는 이재명 그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예. 첫 번째는 누가 나를 지키는 데 앞장섰느냐. 또 하나는 누가 나를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를 했느냐. 예. 이 두 가지인데 원내대표도 그렇고 경선이죠. 네, 경선인데 그렇죠. 사실상 낙점됩니다. 이번에는. 낙점. 예, 낙점이 돼요. 예. 이 경선 형식은 거치겠죠. 형식은 거치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제 2심 이재명 어중 예. 2심 경쟁이 벌어지죠. 그러면은 결국 낙점을 하게 되는데 원내대표에서는 지금 그 서영교 의원이 저 가족 문제 나서서 하지만은 네. 저는 이번에 그거보다는 그 수석 대변인 했던 조승래. 예. 그 이번 대선 과정에 보면 정말 앞장섰거든요. 조승래 예. 선임 대변인. 솔직히 열심히 했어요. 예. 그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쪽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한 예.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 문제, 이동호 씨 문제에 나왔을 때도 완전히 앞장서가지고 당의 선임 대변인이 예. 후보 아들 문제에 대해서 방어를 하느라고 그 뭐 이준석이 이야기한 게 대상이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다. 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어떤 물타기를 하는 이제 그런 앞장섰기 때문에 저는 더 유력하다고 보고 예. 이 대표 경선은 정청래와 박찬대가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정청래는 따로 쓸모가 있어요. 법사위. 법사위. 예. 그대로 지금처럼 해야 됩니다. 법사위 어제 제일 취임 첫날에 예. 정청래 법사위에서 그거 대법관 그 늘리는 문제 그냥 했잖아요. 네, 예. 정청래는 법사위에 계속 둬서 써야 돼요. 써야 되니까 아마 저는 박찬대 쪽으로 아마 2심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대 의원 쪽으로 2심이 쏠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최근에 이제 인사 보면서 그 강훈식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갔잖아요. 건대잖아요. 그리고 건대 출신 당대표까지 세우지 않을까요? 겹치잖아요. 정청래 의원. 그래서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박찬대 의원 좀 유력할 것으로 좀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얘기도 좀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방북 비용 대납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7년 8월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가가 맞다라고 대법원이 확정을 한 셈인데 이게 부지사가 한 일을 당시 도지사였던 지금 이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이제 이 대통령의 주장 아닙니까? 그럼 재판부는 일단 이 대통령 관여 여부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각종 재판 지연 시도가 있었고 뭐 연어 회유 뭐 술자리 막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여러분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와이프가 재판장에 등장하고 당신 정신 차려 이러기도 했었고 정말 특이한 재판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기소 1년이 됐는데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어차피 근데 뭐 다음 주에
재판 중지 법안 통과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단 예. 이게 재판이 두 갈래죠. 하나는 예. 이제 이화영이 본인의 뇌물 사건하고 대북 예. 송금 같이 이제 그 재판을 하다가 이건 이제 끝났죠. 그렇죠. 예. 7년 9개월 끝났고 하나는 거기보다 그 쪽에서 대북 송금만 떼내 가지고 그 하는 게 이재명 피고인, 그 이화영 피고인, 김성태 피고인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 그 본격적인 그 심리를 못 열고 있어요. 1년 됐는데.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단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 이화영 그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됐잖아요. 그렇죠. 확정이 됐는데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가 대납해 했다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이게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예. 그러면 어쨌든 북한으로 돈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간 건데 거기에 이재명 연루가 되는 거예요. 네. 피고인 이재명으로서 다른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이 미국에서 저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봐요.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막 견제를 하는 뭐 그런 예. 상황 같은데 이거 그 대북 제재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북 제재 위반이죠. 이게 현금이 그 사실상 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북 제재 위반이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 계속 그 대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미국에 입국을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예,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입국을 못할지도 모른다. 네.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 판결이 나왔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통화조차도 하지 않고 지금 사흘째인데 정부 예, 그러니까 이거 예. 전에 없던 일이에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미군 감축 문제도 있고 네. 교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번 판결이 나중에 그 한미 관계까지 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짧게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뭐 이게 어차피 지금 각종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방탄 법안들이 이제 첫날부터 뭐 언급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재판 역시도 뭐 재판이 중지되거나 해서 열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관측이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다만 뭐 입장이라도 솔직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주요 언론이 많이 좀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예. 근데 이화영을 한번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다가 그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배우자가 와서 법정에서 막 그 소리치고 해서 그 이제 철회를 하고 예. 사실 그때 뭐 검찰청에서 뭐 술 얻어먹고 해서 거짓 진술했다 이렇게 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어제 그제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미담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항상 모든 일을 꼼꼼히 다 챙겼다. 실무자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네. 본인은 하나도 헛소리하지 않았다. 네. 일일이 다 챙기는 스타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부지사가 평양 가고 평양 간 게 아니고 북한하고 저 필리핀에서 만나고 그리고 뭐 본인의 그 북한 방문을 위해서 뭐 김성태가 돈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걸 전혀 몰랐다. 하나도 안 챙겼다. 네. 그때 그 전자 결제 기록이 나오니까는 그냥 그 무의식적으로 눌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꼼꼼히 챙기는 게 아니죠. 거의 중요한 문제를 꼼꼼히 안 챙겼다는 이야기예요. 예. 다른 거는 과장들 하는 일은 다 꼼꼼히 챙기고 부지사가 하는 일은 꼼꼼히 안 챙겼다. 이렇게 되니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예.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입장이라도 좀 짧게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송국권 본부장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 한번 다뤄봤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오늘 저희가 어제 있었던 3대 특검법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그 개파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당대표, 원내대표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부분 뭐 다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어제 징역 7년 8월 확정된 대북 송금 문제까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본부장님 뭐 저희가 앞으로 종종 모셔가지고 관련된 이야기 더 여쭤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 무슨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네. 아니고 이 나라 이제 정체성이 흔들릴 그럴 위험을 네. 저는 굉장히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하게 네. 지금 새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